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에머전시 라디오 아티바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어제까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시청됐으며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은 이 비극의 이면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파랗게 빛나는 세슘 137은 무엇일까요? 왜 이 물질이 조용히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브라질에서는 무슨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제가 5살이었을 때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87. 이 영상이 최근 고이아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클릭하셨다면 아닙니다. 내년이면 벌써 40년이 드는 사건이지만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브라질 락 음악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는 레지앙 우르바나의 케파이스 SS였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제4르네이였고 우리의 위대한 포뮬러1 챔피언은 넬손 피케였습니다. 아이르통 세나는 막 시작했고 그해 피케는 포뮬러1에서 세 번째 챔피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골 콰드라지뉴였고 그해 브라질 챔피언은 헤시피의 스포르치였습니다. 플라멩고가 챔피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논쟁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고이아니아에는 한때 방사선 치료 클리닉이었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그곳은 버려진 건물로 사람들이 가끔 가서 물건을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품 수집가 2명이 재활용품을 찾던 그들은 한 방 안에서 좀 이상하게 생긴 매우 무거운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안에 납에 많다는 걸 알고 고물상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장치는 매우 위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설명이 필요한데 바로 옆에 있는 이 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방사선 치료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엑스레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엑스레이 기계를 분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매뉴얼 두문도에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죠. 방사선 치료는 암 환자를 위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치료는 암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을 쏘아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암이 점점 약해지고 세포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손상도 적게 일어납니다. 마치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는 마법의 광선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광선은 피부를 통과합니다. 몸속 깊이 있는 암까지 도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얀센이 카메라 뒤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사선이 암세포만 죽이고 정상세포는 죽이지 않을 수 있나요? 암은 세포가 통제 없이 증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암이 생긴 부위를 완전히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뼈에 암이 있으면 그 뼈에서 이상한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포들은 DNA가 조금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을 죽이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쏘면 그 세포들의 DNA가 손상되고 망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들은 더 이상 증식하지 않거나 우리 몸이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암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동시에 적절한 양의 방사선을 쏘면 주변에 있는 세포들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방사선 치료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며 불편했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피부가 타고 통증 등 여러 반응이 있지만 세포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번 날마다 계속해서 암 부위에 방사선을 쏘게 되고 암세포는 점점 손상되지만 정상세포들은 버텨냅니다. 물론 이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정상세포도 손상될 수 있고 그러면 암이 없는 세포에도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엑스레이는 우리 몸을 통과할 수 있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빛이지만 딱딱한 부분인 뼈는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엑스레이는 인체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검사로 주로 골절 확인에 사용됩니다. 방사선 치료와 엑스레이 모두 방사선을 사용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마누알 두문도에서 분해한 엑스레이 기계에는 방사성 물질이 없습니다. 엑스레이 기계에서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일종의 램프입니다. 이 램프의 전원을 끄면 더 이상 방사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기계, 적어도 예전 기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것은 방사성 원소입니다. 이건 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극도로 독성이 강하고 유독한 물질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어 오직 암만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버려진 클리닉에서 꺼내간 장비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나비 많아 그들은 그것을 고이아니아의 고물상 주인에게 팔았고 주인은 부품을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그 고물상 주인은 방사성 원소를 보호하던 납껍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약간 푸른 빛이 도는 반짝이는 소금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마법 같은 것이었고 배터리도 아무것도 없이 어둠 속에서 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큰 함정이었습니다. 그 방사선 치료기 안에는 염화세슘 137, 19g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슘 여기 있습니다. 주기율표에 나트륨, 칼륨과 같은 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7이라는 숫자는 그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하면 137이 된다는 뜻이에요. 꽤 높은 숫자죠. 그래서 세슘이 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많은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누알 두문두 와체프 채널에서 세슘 빛의 출처를 물으셨습니다. 세슘은 전자를 매우 빠르게 방출합니다. 이 전자들이 예를 들어 물을 통과할 때 또는 세슘 염화물 결정 자체를 통과할 때 그렇습니다. 이 전자들은 그곳에서 빛이 통과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은 진공 상태에서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입자들은 자신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빛이 통과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물처럼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일종의 빛의 폭발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많은 푸른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일부 방사성 화학 원소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체렌코프 효과입니다. 이 이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발견한 소련 과학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속이는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것은 매우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베타선이라고 불리는 방사선인데 우리 피부를 깊이 뚫지는 않지만 화상을 입히거나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전자들입니다. 또 다른 것은 감마선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사선은 우리 몸을 관통해서 내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종류의 방사선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방사선은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도 없고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걸 보고 중독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해롭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물상 주인은 그 반짝이는 가루를 집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그는 그걸 집에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조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오면 그는 조금씩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퍼져나갔죠. 모두가 그게 뭔가 마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화장품처럼 몸에 바르곤 했어요. 그런데 바이베리, 그 사람들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 위험한 것들을 몸에 바르며 마치 칠하듯 했죠. 우리는 1987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만 정보를 얻었어요.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인터넷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몸에 바르는 건 일종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카니발 때 글리터를 바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세슘은 건강에 매우 해롭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통이 생기고 구토를 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 증상들을 그 마법의 가루와 연결짓지는 않았죠. 그러다가 그 가루를 만졌던 한 여성이 그걸 보건당국에 가져가 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픈지 원인을 알아보려고요. 그리고 그게 원인이었죠. 그게 바로 모두를 아프게 만든 원인이었어요. 이 여성이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는 이미 며칠 동안 그 가루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었죠. 아무런 통제도 없이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 이제 모두가 알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방사능, 원자력,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죠. 이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퍼지면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었어요. 모두가 극도로 두려워했죠. 몇 명이나 오염됐을까? 물을 마셔도 괜찮을까?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 혹시 도시 전체가 이미 오염된 건 아닐까? 문제가 생겼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이 시리즈를 보며 흥미로웠던 건 40년 전 브라질 내륙 도시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다는 점이에요. 그때는 지금의 고이아니아와는 전혀 달랐어요. 지금은 크고 발전된 도시지만 그땐 완전히 다른 브라질이었죠. 그래도 사람들은 계속 나아갔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야 했어요. 그리고 세슘은 몸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세슘은 나트륨과 칼륨과 같은 계열에 속해요. 즉, 우리 몸은 세슘을 나트륨이나 칼륨처럼 받아들여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화학 원소들이죠. 그래서 세슘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세슘아, 이리 와. 네가 필요해. 우리 세포 안에 넣어줄게 라고 받아들여요. 세슘에 대한 자연스러운 거부 반응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만약에 세슘을 들이마시거나 삼키면 세슘은 곧바로 당신 몸의 일부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슘은 몸속에서 계속 방사성을 내뿜어요. 계속해서 당신을 내부에서부터 망가뜨리죠. 그럼 이 방사선이 정확히 뭘 하냐면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요. 이 말은 방사선이 암세포에 작용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건강한 세포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수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시 일어나는 일도 심각하죠. 이렇게 방사성 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급성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겪을 수 있어요. 구토와 설사를 하게 되죠. 어지럽고 피부에 심한 화상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은 바로가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며 방사선은 몸 안에서부터 공격합니다. 그리고 혈액에서 백혈구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즉, 방어력이 없어지는 거죠. 몸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염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 고이아니아에서는 정말 큰일이었겠죠. 먼저 사람들을 아주 깨끗이 씻겨야 했어요. 왜냐하면 세슘이 몸 어디에든 묻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피부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그 돌멩이가 계속해서 방사선을 내뿜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사능이 방출되는 거죠. 반드시 그걸 제거해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일반 환자처럼 치료해야 했어요. 상처를 치료하고 구토도 관리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프로시안 블루라는 색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색소는 세슘과 결합해 배변으로 배출을 돕습니다. 아마 그게 또 다른 문제였다고 상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슘이 일부 사람들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변이나 소변을 볼 때마다 그것도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대변에도 방사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 머무는 곳은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길거리 사람들뿐 아니라 의사들도 그랬죠. 또 다른 문제는 누가 오염됐는지 몸이 아픈 사람 외에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증상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어서 그들은 고이아니아 경기장에서 전쟁 작전 같은 걸 꾸몄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바로 이 기구를 사용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예요. 방사능을 감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가이거 계수기예요. 우리는 방사능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물체 근처에 대고 측정해야 해요. 이 소리가 커지는지 확인하려고요. 여기에는 약간의 방사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우라늄 접시 같은 거요. 여기 트리니타이트도 있어요. 이건 원자 폭발 잔해예요.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방사능이 강한 건 모나자이트 모래 같아요. 에스피리토 산토에서 온 이 모래는 위험하지 않아요. 일상적인 것보다 방사능이 많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죽게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가까이 가면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기 이 가이거 계수기 센서에서요. 완전히 다르죠? 아이디어는 이걸 사람들 주위로 금속 탐지기처럼 훑고 소리가 크게 나면 오염된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이아니아 경기장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249명에게서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 발견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세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집 안에서도 고철상에서도 버려진 건물 안에서도 온갖 곳에서 방사능 물질을 만졌어요. 이렇게 오염된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드럼통에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드럼통이 계속 쌓였다는 거예요. 드럼통. 그리고 이걸 어디엔가 보관해야 했어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집들이 철거됐고 그 모든 잔해들, 모든 철거물이 방사성 폐기물이 됐어요. 그리고 벽뿐만 아니라 집의 바닥,
심지어 그 아래에 있던 흙 한 겹까지도 긁어냈어요. 문제가 있는 자재가 총 6,000톤이나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죠? 그 문제들은 해결됐나요? 뭐 어느 정도요. 4명이 바로 죽었어요. 처음 몇 주 안에 죽었죠. 그들은 병원에 갔지만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이 시리즈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보 기사에 희생자 협회 내용도 있어요. 이후 100명 넘게 더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세슘 오염 때문이지만 이런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도 암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슘 노출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고이아니아에는 건강 모니터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검사하고 그래요.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사고 때문에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보관 장소를 고이아니아 근처 아바디아 지 고이아니아에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콘크리트로 덮였고 지금은 공원이 되어 구글맵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잔디로 덮인 일종의 언덕 같은 게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모든 폐기물이 묻힌 곳이에요. 그 장비를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방치한 클리닉과 관련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형을 살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이유로요. 법원은 재활용품을 줍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몰라서 하니까요. 여기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점은 1987년 브라질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고이아니아는 완전히 안전한 도시입니다. 아무도 고이아니아에 내리면서 내가 세슘 137에 오염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도시의 역사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핵사고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밖에서 일어난 사고 중에서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몇몇 사고들도 있었죠. 그런 사고들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밖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 세계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재난을 어떻게 다루는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사고 후에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웠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둘지 같은 문제요. 아직 그 시리즈를 안 봤다면 이건 넷플릭스 광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꼭 시청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야기도 정말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연결고리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단순히 과학 드라마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화학 원소나 숫자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시리즈가 정말 잘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는 걸 깜빡할 뻔했네요. 만약 여러분이 세슘 137 때문에 무서워졌다면 요즘 방사선 치료 기계들은 이제 내부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만들어지며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40년 전 기계들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방사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마누알 두문드에서 관련 영상을 이미 제작했습니다. 이 우라늄 접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가이거 계수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다뤘습니다. 저희가 했던 가장 멋진 일 중 하나는 바로 안개 상자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방사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입니다.